예, 안녕하세요. 준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카메라나 렌즈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라이카 회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뭐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 개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했고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해하는 바를 그냥 공유하는 거라서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아마 틀린 정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라이카가 이 보이시는 화면 같은 거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해서 라이카랑 중국의 샤오미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라이카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게 반가운 뉴스인지 아닌지 잘 판단이 안 쓰더라고요. 일단 중국 회사랑 자꾸 뭔가 하는 게 조금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은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라이카가 또 라이카 창립 역사상 가장 많은 매출 세일즈를 일으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그 전년도 대비 16%가 늘어서 450 밀리언 유로를 기록했다고, 역사상 가장 높은 매출을 일으켰다고 발표를 했죠. 이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들어보려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2010년에 뭐 477 밀리언 뭐 밀리언 470 밀리언 유로를 이제 기록했다는 자료도 있고, 이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해외에 어떤 분이 그 정리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발표된 최근 자료까지 있진 않은데, 이 금액은 아마 레비뉴라고 적혀 있지만 이 아까 라이카가 발표했던 올해 최고, 역사상 최고의 460 밀리언이라는 거는 아마 총 매출이죠. 매출인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매출에서 원가를 뺀 이제 그로스 프로핏 해가지고 총 매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이제 총 판매가 되고 거기서 원가를 빼잖아요. 그래서 원가를 빼고 난 그 이득을 말한 금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어닝 비포 인컴 텍스라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봐서는 이제 여기가 영업이익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총 매출 이익인 것 같은데, 총 매출 이익에서 일단 보게 되면 카메라가 200 거의 200 밀리언이에요. 200 밀리언인데 한 라이센싱이 10%좀 넘습니다. 12% 정도 되죠.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가 라이센싱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라이카가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스포츠 관련해서 망원경 같은 것도 만드는데 거의 그거랑 비슷한 수준을 라이센싱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 몇 년도를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 2015, 16년에 보면 가장 큰 점프를 하죠. 이게 뭐냐면 지금 샤오미랑 관계를, 전략적 제휴를 맺기 전에 화웨이랑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화웨이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게 이 시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까지는 아마도 작은 소소한 라이센싱 하고 뭐 파나소닉 쪽에 만드는 뭐 이런 쪽에서 벌어들인 돈이 있다가 화웨이랑 계약을 맺으면서 거의 3배로 뜁니다. 라이센싱이. 그래서 이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제 이때 화웨이가 조금 꼬꾸라졌죠. 화웨이가 꼬꾸라지면서 라이센스 비도 확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10% 카메라 판매대 10%라는 24 밀리언 유로라는 엄청난 금액을 사실 일으키고 있죠. 라이센싱에서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라이카가 2019년도까지는 이 회계장부에서 이걸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여줬었는데 그 뒤로는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시스템 카메라는 거는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쪽들을 라이카에서는 이쪽으로 분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M이나 SL이나 TLSL이고요. 컴팩 카메라는 그 나머지 디지털 카메라들 중에서 이 Q도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보시면 전체 수익 중에서 이제 카메라가 140 밀리언을 하고요. 거의 이제 컴팩트 Q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Q가 뭐 한 80% 이상 차지할 것 같은데 반 정도 합니다. 반 정도 팝니다. 그쵸? 반 정도 파는데 이 라이센싱이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카 입장에서는 이 라이센싱이라는 게
한번 맛을 본 거죠. 이제 화웨이랑 하면서 야 진짜 우리가 V룩스, D룩스, 뭐 X 시리즈, XU, Q 뭐 막 하는데 그거 다 합친 거랑 거의 맞먹을 만큼 라이센싱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사실 라이카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큰 수익이죠. 뭐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MSL, TL 이거 다 개발해서 열심히 판 거에 3분의 1 정도를 라이센싱에서 벌 수 있으니까 이번 샤오미와의 계약도 이게 단순히 뭐 라이카가 뭐 자선 봉사 단체도 아니고 이윤을 프로핏을 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포기할 수 없는 되게 중요한 이제 수익의 원천이 된 게 하나의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또 하나가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뭐 경영학을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코닥의 이야기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꼭 경영을 안 하셨더라도. 근데 특히 라이카 같이 동일한 카메라 포토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쪽의 사장이라면 당연히 모를 리가 없겠죠. 근데 라이카 코닥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 예전엔 왕년에는 세계 5대 브랜드였습니다. 이게 1995년에 이제 코카콜라, 맥도날드, IBM 그 다음에 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닥이라는 회사가 근 25년 전만 해도 엄청난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70년대는 미국 전체 필름 점유율이 90%, 뭐 코닥만 쓰는 거죠. 미국이란 회사에 거의 독점 아닙니까? 90%면. 그럼 카메라는 85%가 70년대에는 코닥을 썼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나 잘 나가는 회사였고 9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5대 브랜드였는데 뭐 아시다시피 디지털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코닥이 이제 쇠락을 걷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뭐 코닥이 바보였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실제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코닥이 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한창 필름이 잘 나가고 있던 시절에 코닥 내부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만들기도 했어요. 뭐 만들어서 이제 왜 안 했냐? 그럼 경영진이 조금 그때 회의적이었죠. 이런 거 발견했어, 이런 거 발명했어, 어우 잘했어,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름이 필름에서 이윤이 한 60%가 발생을 하고 있었고 이 코닥 디지털을 사용해서는 뭐 15%밖에 안 나오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를 더 코닥 내부에서 밀었다 뭐 푸시를 했다가는 필름 시장까지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서 자기 내부적으로 내 살 깎아먹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 필름 잘하고 있잖아. 계속 필름 가. 왜 또 내 살을 깎아먹으려 그래?라는 게 있었고 그걸 막 답습을 하면서 반대로 이제 필름 그 코닥은 어떤 전략을 폈었냐면 야 고가 필름으로 가자. 조금 좋고 고가의 필름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 파산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온 단어가 이제 뭐 단기 생존을 위해서 기존의 능력, 회사의 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똑같이 밸런스로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거다라는 해서 코닥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라이카가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근데 라이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랑 되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한 90년대에 코닥이랑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붉은빛이 필름 카메라인데요. 필름 카메라 시장이 쭉 성장을 하다가 20년대,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쭉 꺾여집니다. 이때가 뭐냐면은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할 때요. 이거 제가 요 부근에 군대에 있었는데 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디지털 카메라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디지털이 나오더니 그냥 필름은 확 죽어버리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쫙 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가 오다가 2010년을 넘기 시작하면서 또 꼬꾸라져요. 이게 왜 꼬꾸라졌냐면은 다음 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이 회색이 필름이 죽었고요. 디지털 컴팩트 카메라가 쭉 죽고 이 오렌지가 나타납니다. 이 오렌지가 뭐냐면 스마트폰이죠. 이게 2015년까지의 자료인데 아마 이 뒤 지금까지 7년 자료를 보면 뭐 똑같은 흐름일 거예요. 이게 쭉 꺾여지는
스마트폰이 디지털 카메라를 대체하고 그 안에서 DSLR, 아마 DSLR을 쭉 줄었겠죠. 쭉 줄고 이제 mirrorless가 대세로 오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라이카 입장에서는 이렇게 카메라 시장이 줄어들고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이 기로에서 우리가 코닥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지금 한참 하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 라이카는 이런 것도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라이트 원이라는 라이카에서 만든 핸드폰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 있는 샤프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에 상당히 집중을 둔 라이카의 디자인과 이런 거를 포함한 핸드폰을 출신했는데 워낙 고가기도 하고 크게 팔리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렌즈 캡이 있어요. 그 라이카 렌즈 팔듯이 이 핸드폰인데 이 카메라에 캡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UI도 이 사진 촬영 UI도 신경을 많이 써서 약간 레인지 파인더에 있는 것처럼 이런 테두리도 있고요. DNG 파일도 있고 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썼지만 라이카는 지금 보면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샤오미는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보면 샤오미는 애들 조금 알아봤더니 2010년에 설립된 민간 기업이에요. 그래서 중국 어떤 공산당과 연관된 뭐 그런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만들었는데 2021년에 포춘 글로벌 500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회사들 중에 가장 빨리 포춘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 12년 만에 포춘 500에 들어갔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뭐 국내에서 사실 정교도 아니고 전국 500등을 했다 그러면 엄청 공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 모든 회사들 중에 500등 안에 든 거예요. 12년 만에. 12년 만에 이제 500등에 들어간 회사고. 근데 그 정도 느낌이 뭐냐면 쫙 보시면 이제 한국 포춘 500에 들어가 있는 한국 회사들인데 한 요 정도 들어가는 거죠. 한화보다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12년 만에 큰 거예요. 그렇죠? 현재 스마트폰 출하량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3, 4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원래는 화웨이가 3위였는데 화웨이가 이제 2021년도에 미국과의 그 미중 어떤 그런 컨플릭트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밀려나게 되면서 지금 3위를 노려보고 있고 1, 2위는 뭐 삼성이랑 애플이 뭐 부동의 1, 2위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출하량 1위예요. 딱 느끼셨겠지만 인도 1위하고 뭐 중국 회사 딱 느끼시겠지만 여기는 가성비 싸게 엄청 많이 팔아서 이익을 하는 박리담의 기본적인 회사인 거죠. 근데 이렇게 회사를 하다가 2021년도에 도널드가 뭐 중국 회사들은 다 안 돼 해서 뭐 금지를 시켜서 미국에서 좀 꼬꾸라지고 근데 이제 민간 기업이라는 거를 또 어떻게 어필을 해가지고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됐다 그러더라고요. 작년 중반에 제외가 되면서 지금 화웨이는 계속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딱 끄집고 들어가면서 지금 3위를 노려보고 있는데 이렇게 박리담에도 한계가 온 거예요. 뭐냐면 뭐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잖아요. 티셔츠나 뭐 속옷 이런 것, 뭐 양말 이런 경우에는 박리담회가 먹혀요. 왜냐면 사람들이 금방금방 몇 번 입고 버릴 수도 있고 한 1년만 입고 버릴 수도 있으니까 박리담회라는 게 되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아무리 싸게 판다 그래도 사람들이 뭐 몇 개월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 핸드폰 저장된 것도 있고 그래서 쉽게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박리담회가 잘 장기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스마트폰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인도라든지 동남아 이쪽에서는 계속 스마트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박리담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포화가 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포화된 상태에서 박리담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샤오미는 결정을 했어야 돼요. 어떡하지? 우리 계속 이렇게 뭐 시장에서 박리담회를 밀어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요즘 시대는 결국 핸드폰은 다른 게 아니라 핸드폰에서의 카메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카메라 성능을 따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샤오미는 그 안에서 야 어떻게든 이제 우리 완전 가성비에서 조금 벗어나서 약간의 고가 그리고 프리미엄의 이미지가 필요한 것 같아. 특히 이 핸드폰 카메라에 있어서 요런 결정이 나면서 이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특히 요 부분을 좀 크게 확대를 했는데 결국에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거죠. 양쪽의 전략이 서로 필요했던 게 약간 맞았던 거예요. 라이카 입장에서는 돈도 필요했고 지금 카메라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대로 스마트폰은 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데 전략적인 도움이 약간 필요했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우리는 약간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요 두 개가 맞아 떨어지면서 요런 결과물이 나온 거죠. 이게 샤오미 12 12S 울트라인가 뭐 그런 모델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카메라가 엄청 큽니다. 저희가 뭐 쉽게 보는 뭐 요만한 카메라 렌즈들이 아니라 뭐 후면이 엄청 크죠. 이게 500만 화소예요. 500만 화소. 엄청 500만 5천만 화소고요. 그리고 센서가 1인치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핸드폰 스펙을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라이카의 라이트 1이라는 것도 1인치 센서긴 해요. 근데 이게 거의 이제 시장에서는 거의 최초로 이제 뭐 1인치 센서를 쓰는 다른 핸드폰들이 없죠. 근데 1인치 센서가 어떤 거냐면 RX100이라는 소니의 똑딱이 있잖아요. 사진 잘 나오는. 걔가 1인치예요. 결국 똑딱이 센서가 핸드폰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생겨서 디자인적으로도 라이카의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들였고 뭐 주미크론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걸 했냐고 알아봤더니 처음부터 라이카가 샤오미를 지약한 것도 아니고 샤오미가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샤오미가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만들기 전 몇 년 전부터 이 카메라 개발을 할 때 라이카한테 야 우리 이거 새로 개발했는데 좀 너네가 좀 봐줘. 잘 만든 것 같아? 너네가 한번 테스트 좀 해줄래? 라는 것들을 직접 독일까지 거의 뭐 매주 막 날아가면서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라이카가 그래 한번 봐줄게.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야 이거 조금 그러네. 요거 요렇게 해봐. 요렇게 바꾸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어라고 조언을 주기 시작하고 그게 되게 오랜 시간이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 화웨이가 꼬꾸라지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라이카는 화웨이에서 돈 꽤나 받고 있었는데 이제 화웨이 안 되네. 어떡하지? 미국에서도 완전 블랙리스트 올랐네 하는 찰나에 거기를 해지를 하고 이제 샤오미랑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된 거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계속 연결을 해왔고 그래서 이 렌즈가 실제로 뭐 그렇다고 해서 라이카 공장에서 생산되는 렌즈는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라이카가 뭐 핸드폰용 렌즈를 개발할 공장을 따로 지어서 뭐 그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샤오미랑 같이 관계된 렌즈 설계라든지 이제 코팅, 특히 코팅 이런 부분을 라이카가 되게 많이 도와줬다 그러고 아마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속 라이카 쪽의 어떤 품질 컨트롤이라든지 이 과학 기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완성도를 체크하고 이럴 때 라이카가 계속 도움을 주면서 결국에는 라이카랑 거의 같이 개발한 수준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샤오미는 고급화를 위해서 어떤 후광 효과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중국의 박리담의 회사를 이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급스러운 어떤 무언 다른 회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경쟁 시대에 있어서 삼성, 애플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라이카에서 찾은 거고 라이카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충분히 다각화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라이카가 당장 코닥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의 뭔가 연관은 해야 되는데 라이트 원 개발해 봤더니 이게 한 방에 먹히지도 않고 결국에는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이 레인지 파인더의 기술을 스마트폰에 녹이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그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샤오미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샤오미를 통해서 본인들의 기술력을 이 레인지 파인더의 기술력을 카메라의 기술력을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는가를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 베드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뭐 처음은 아닙니다. 뭐 보시면은 오포라는 회사에서도 핫셀블라이드랑 제휴를 해서 핫셀블라이드 느낌이 들어간 이 핸드폰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역시 똑같죠. 오포 입장에서는 약간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싶었던 거고, 뭐 최근에는 삼성 헤드폰 이제 번들 이어폰에도 튠 바이 AKG, 그래서 물론 삼성이 AKG를 이제 소유하고 있지만 요렇게 해서 우리 거 음질 조금 좋아요, 이런 차별화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벨킨에서 만든 이 일체형 충전도 되고 스피커가 있는 건데, 여기도 보면은 드비알레에서 약간 터치를 해줬다, 요런 게 어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뭐냐면, 드비알레 고객들이 이 조그만 일체형 스피커를 사지는 않을 거예요. 하이파이 매니아가 AKG의 음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위해서 삼성 번들 이어폰을 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프리미엄 브랜드의 고객들을 이쪽으로 이끌어오기보다는 벨킨이랑 경쟁하는, 벨킨이라든지 뭐 또 뭐 있죠, 뭐 수많은 저가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쪽들 사이에서 근데 벨킨 거는 이 좋은 회사에 튜닝이 들어가 있대.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삼성한테는 삼성의 번들 이어폰이 꽤 성능이 좋다라는 거를 아무리 삼성이 마케팅으로 말해주는 것보다 우리 AKG가 손을 댔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이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샤오미랑 라이카의 전략적 제휴는 어떻게 보면은 샤오미의 이득이 더 크죠. 샤오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중국의 중저가 브랜드지만 라이카가 직접 우리 손을 잡아줘서 라이카가 우리의 품질을 보증해줘, 이 브랜드의 파워를 우리는 후광을 업겠어, 이렇게 돼서 크는 건데, 저같이 이제 라이카를 좀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약간 라이카의 브랜드가 중국의 회사에 소모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라이카가 핸드폰,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아우디에는 뱅앤올룹슨이 들어가죠. 그리고 벤츠에는 부메스터가 들어가고요. 벤츠에는 바워 윌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거는 벤츠나 아우디나 BMW가 저가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고가 브랜드와 또 다른 고가 브랜드의 만남에서 일종의 되게 수준 높은 애들 둘이 만나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최고의 차에 최고의 스피커 음향을 들려주겠다라는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라이카가 어느 정도 스마트폰에 대한 이쪽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전략이 수립이 되면 중저가 어떤 중국 이런 쪽보다는 뭐 애플 또는 삼성이 되겠죠. 결국 애플 또는 삼성과 함께 최고의 스마트폰에 최고의 사진의 결과를 만들어주는 이런 쪽으로, 약간 이건 사실 후광은 아닌 것 같거든요. 후광이라기보다 하나의 더 스페셜한, 또 좀 더 럭셔리한 서비스죠. 그런 상품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렇게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